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9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좀 밀린 일들을 좀 해치우려고 했는데요. 네. 녹음을 할 수가 없게 세상이 너무 순식간에 매일매일 사고를 치고 있네요. 세상이 사고를 치는 건지. 네. 자고 일어나면 전화가 진짜. 오고 자고 일어나면 몰랐냐고 소리를 꼭 듣는. 너 이거 몰랐어? 그러면서 언론 관련된 새로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화요일 오후에 별세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화요일 저녁 종합뉴스 등에서 이 소식을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어머니가 대통령의 재임 중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례가 없었던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에 모든 일이 항상 전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일단은 뭐냐면요. 이제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다른 곳에서 하게 됐어요. 성당에서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인의 그 시신이 병원에서 성당으로 운구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초록 색깔의 천으로 이렇게 싼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같은 거 받으러 갈 때 이렇게 네네. 미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신이 있고 이불 같이 이렇게 싼 그런 상태의 시신을 운구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그대로 다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대통령 부부 등이 이렇게 따라가요. 네. 그 시신이 이렇게 밀고 사람들의 앞에서 가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슬픈 표정의 두 분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망연자실한 그런 표정으로 대통령이 뭐 누가 찍고 말고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생중계한 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중계를 그러니까 했나요? 이것을 생중계한 곳도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이고야. 그런데 이것을 이 장면이 보여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제대로 고민하고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방송의 내용을 그냥 쭉 얘기를 해볼게요. KBS와 MBC가 이 관련 보도에서 시신 운구 과정을 보도를 했습니다. 병원 문이 이렇게 열리면 유리문이 열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밀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KBS가 제일 길었습니다. KBS 다음이 MBC, 그 다음에 YTN이 가장 짧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이불로 그 시신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이제 병원 침상을 미는 장면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아침에 보니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내용을 직접 네.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보면은요. KBS, MBC는 그 장면을 통으로 다 잘라가지고 전혀 안 보여요. 인터넷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뭐 삭제를 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저녁 종합 뉴스에서 내보낸 다음에 항의가 들어오니까. 항의를 받은 거예요. 항의를 받으면서 이거를 통으로 그냥 통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근데 YTN은 짧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문 대통령 모친 운구 장면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 별세라는 20초 분량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이 동영상에 비추천이 2,600개나 눌렸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이 영상 아래에 이거 왜 올렸냐라고 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안 지우고 모자이크만 수정했다. 이런 영상까지 보고 싶지 않다. 언론은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을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등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보면서
아무리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더라도 이 사람의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아마 이걸 보도한 매체들은 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했다. 이런 뻔한 변명을 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반증하는 게 알 권리가 있으면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국민이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이번 케이스는 오히려 알고 싶지 않았던 알고 싶지 국민이 더 않았어. 많았는데 아무리 국민이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을 권리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은 그런 판단의 기준이 아예 없다. 뭐 그치. 그렇게 보여요.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 기자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이런 뭐 시신에 운송하는 모습을 찍지 마라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 보면은요, 우리가 재난보도 때는 너무 긴급하게 사건 사고, 그러니까 재난 또는 살인사건 같은 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습을 해서 하얗게 뭐 이렇게 그런 천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 앰뷸런스를 타거나 이렇게 했을 땐 그걸 보여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세월호 당시에도 시신이 이제 그 수습이 되면 병원으로 가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건 사고이고 재난일 때이고요. 지금 이 분은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한으로. 그렇다면은 굳이 그거를 병원에서 보통 병원에서 병원으로 바로 움직여지면 이런 장면을 찍을 이유도 없는데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느라고 차를 타고 이제 가시면서 이런 게 이제 노출이 된 건데 이거를 보여주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계속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영상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신이 직접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풀샷에서 시신이 운송되는 장면, 앰뷸런스로 이송되는 장면 등에 대한 촬영은 가능하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물론 이걸 보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러니까 이혜호 여사나 이런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보여줬을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병원에서 바로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웅굴하고 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다해서 관에 이제 이렇게 다 한 거 있죠. 그 모든 수습이 다 끝나서 우리가 말하는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이렇게 관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쵸. 전 그런 모습은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같이 시신 운송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장례라는 그 예의 일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직 장래에 그거를 갖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망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보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까지 아무리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네.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봐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상파를 통해서? 사실 그게 방송에 나와서 그걸 본 시청자가 보고 뭘 느끼라는 건지 사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대통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라고 말할 때 화면이 없어서 이걸 썼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화면이 없어서 우리 돌아가셨다라면 돌아가신 줄 믿는다고 그쵸. 굳이 왜 그런 화면을 보여주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KBS나 MBC 스스로도 이 장면이 문제라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삭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삭제를 했다는 거 스스로 이제 뭐 입증하는 거예요. 뭐가 편집을 했으니까. 예. 네. 애초에 촬영 과정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면 저는 대통령 얼굴만 찍었어야 된다. 애초에. 그 근데 그거를 정도까지는 시신까지 다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찍으려고 그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뒤에서 이렇게 부부가 네.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생각이 없다라는 예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 언론이 아무거나 찍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찍었다고 하더라도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집을 통해서 좀 뭐 걷어낼 건 걷어내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또 종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난 사람이 제일 무서워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에픽하이의 난 사람이 제일 무서워라는 곡인데요. 네. 이제 노래를 좀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노래를 틀면 저희가, 저작권에 걸린다고. 노래를 좀 트니까 저작권 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네, 뭐. 벅스에서 그게 가수가 한 게 아니라 네. 그럼 뭐 자동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AI가 네, 찾아내는 건데요. 사이트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부터는 저기 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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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이 노래를 왜 가지고 왔냐면 보통 개들이 엄청 막 시끄럽게 사람을 보고 짖을 때 그 실제로는 무서워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공포감을 느껴서 이 짖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개들이 좀 그렇죠. 네, 근데 이 최근에 종편이 엄청나게 짖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야 이게? 누구였냐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10월 21일에 임태훈 소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했는데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추가 폭로였어요. 그 내용이 이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문건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런 증거를 찾아야 됐다. 라고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재작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다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혀있다면서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NSC의 황교안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신데 당시 NSC가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파악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아울러서 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그 작성해서 이것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원본 처음에 작성한 문건에 그 있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명령만 내려오면 시행한다. 네,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 문건을 보면 원본을 보면 의명이 아니라 D-Day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며칠 날로 나와 있어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예, 탄핵이 되기 이틀 전에 이틀 전. 예,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D-Day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이 계엄령 문건이 폭로가 됐잖아요. 이제 두 번째 폭로가 나온 건데 이번에도 종편은 지난번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특히 MBN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MBN이 네. 사실은 이제 임태훈 소장이 이 저번에 했던 지금 오늘 방송하는 추가 폭로 말고 또 추가 폭로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 임태훈 소장이 요즘 재미 붙였어. 계속 폭로하고 있죠. 살라미 폭로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간 수사 방식과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여기까지 알고 있어라고 하면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닌데 이것도 그렇지,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서 그러고 있죠.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계속 조작을 하고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임태훈 소장이 작년에 일단 처음 폭로를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임태훈 소장을 공격하는 보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임태훈 소장이 뭐 갑질을 하네, 뭐 국회를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네, 막 이런. 출입증을 뭐 만든 네, 거 가지고 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 입법 보조원이라서 아주 출입증을 뭐 만든 건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건방진 사람이다.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뭐 아주 국방부 장관 네, 급의 수발을 들었다. 막 이런 얘기했었죠. 아, 맞아.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다. 막 이랬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뭐 이거 저희가 작년에 사실 이거 가지고 했어요. 종편도 하고 방송 보도도 모니터를 해서 그러니까.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저희가 봤던 거는 자유한국당이 툭 던지면 TV조선이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키우고 막 이렇게 주고받는 핑퐁 게임을 하는 네, 네. 그런 형태였는데 큰 틀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막 보고서를 막 쓰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임태훈 소장이 아유 뭐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 임태훈 소장한테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이렇게 당할 줄 알고 했는데 뭐 다 아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단단합니다. 지금 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정도 흔든다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간에 언론이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로 이번에 나왔던 방송이 MBN의 아침의 매일경제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군 인권센터가 박찬주 전 대장 공감병 갑질 고발을 했었는데 그 고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네, 어떤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네. 이 문제 발언의 취지가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박찬주 대장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무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람 잡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했느냐 이 발언을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했습니다. 이분 언론인이죠. 네. 네. 그래서 최경선 씨가 그리고 특히 지금 저 폭로를 한 군 인권센터라는 곳이 과거에 그 박찬주 대장 군 공감병 갑질 문제를 이슈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크게 불거뜨렸는데 막상 재판해 보니까 무죄로 결론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제 군인권센터가 진짜 생사람 잡았다고 생각되고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는 맞습니다. 박찬주 영입 대상에 올랐다라는 네, 올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사람 진짜 무죄인가 보다. 막 영입도 되고 지금 그리고 이렇게 논설위원이 막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 그 무죄인지 아닌지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무죄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확히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감병 갑질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생사람을 잡은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검찰이 불기소 사유서를 올해 5월에 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냈는데 거기를 봤더니 갑질 행위가 박찬주의 직무수행과 거리가 멀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권한 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군인권센터가 이걸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거든요. 네, 요거를 이게 이건 뭐 우리 네, 굉장히 어렵죠. 방심이랑 비슷한 행동. 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말이 어렵기도 해서 그래서 그러면 직무수행이 아닌 거를 갑질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찬주 대장이에요. 그분의 아내가 한 행동은 뭐 갑질인 것으로 지금 뭐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박찬주 대장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나는 수사를 이거를 판단을 안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정확히 좀 해석을 하면은 박찬주 대장이 여러 가지 이 갑질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감병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갑자기 이 GP나 GOP 전방 초소 근무를 해서 배치를 바꿔버린다던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는 이런 행위들이 제2작전사령관이라는 이 박찬주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 말했다시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더 취재한 SBS 보도가 있습니다. SBS가 좀 더 이 검찰 판단의 뜻을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나쁜 행동이지만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닐 수 있듯이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니어도 나쁜 행동일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데? 더 쉬운 게 아니고 더 어려워졌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나쁜 행동인데 죄는 아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맞습니다. 끝. 검찰의 판단은 그겁니다. 그리고 뒤에 SBS의 판단은 이건 거죠.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니어도 나쁜 행동일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를 보면
공관병 갑질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도 이 공관병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진술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완전히 없었던 일이고 생사람을 잡은 거다라는 판단이 아닌 거죠. 근데 최경선 씨가 이건 그러니까 법적 무혐의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무근으로 고발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네.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된 거죠. 육군 대장 부부가 공관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하인처럼 부렸던 사건. 2년 전 폭로돼 비난 여론이 일었던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입니다. 하루 24시간 호출이 가능한 손목시계를 차고 병사들은 대장 부부의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아들의 속옷 빨래까지 했습니다. 모과청을 만드는 날이면 100개가 넘는 모과를 깎았다고 하죠. 이후 박찬주 대장은 구속됐었는데 최근 검찰이 박 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공윤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검찰이 적용을 검토한 법조항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직권남용은 직무와 관련된 지시에 적용되는데 갑질은 지휘관의 직무라고 볼 수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면 갑질은 아예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검찰의 주장이 말이 되려면 지휘관이 갑질할 때 병사들이 그건 지휘관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며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말 폐쇄된 그 공간에서 정말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은 이상 더 높은 해치가 생각했을 거의 없으니까. 게다가 공관병들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전방 GOP 부대까지 가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너 운전해. 안 따라요? 따라야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도 저항을 못하죠. 편협한 해석 아니냐는 거죠. 공관병들이 2년 전 이 사건을 폭로한 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역해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2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많게는 3번 이상 검찰에 불려나와 고통스런 기억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조사에 지친 일부는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냈고 박 장군은 갑질은 물론 폭행 혐의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의지 없는 거 아니냐. 좀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당한 일들은 누가 보상해 줄 거냐. 더 이상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박찬주 전 대장은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적폐로 몰려 현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갑질 의혹이 폭로되자 박 장군은 곧바로 전역 지원서를 냈는데 국방부는 전역을 안 받아주고 군인 신분을 유지시켰습니다. 비난 여론이 폭발하자 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편법을 쓴 건데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군 검찰은 갑질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까지 뒤져 이른바 별건 수사를 했습니다. 이건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이런 무리한 수사가 박 장군이 억울함을 호소할 빌미를 준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질이 죄가 아닌 걸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갑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갑질은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이 법 적용을 엉터리로 했든지 아니면 우리 법에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갑질에 대해서도 지금 좀 처벌하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이런 갑질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이 직권남용 외에는 딱히 뚜렷한 게 없단 말이죠.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박찬주 장군은 매월 500만 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현충원에 묻히게 된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그걸 입증하는 그건 아니에요. 이 판결이. 그런데 이번 이 판결도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자, 두 번째는 임태훈 소장 개인에 대한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병역을 거부했다. 그래서 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군대도 안 가는 사람이 왜 군 인권을 운운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구경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한다고. 지금 저 군인권센터의 소장이라는 분이 임태훈 소장이라고 그러죠. 병역 거부해가지고 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군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얘기 작년에도 나왔죠. 맞습니다. 네. 이게
작년 8월에 이제 처음 문건이 폭로됐을 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임태훈 소장을 공격하던 방식인데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화장을 많이 한 모습으로 군 개혁을 얘기하는 상황이다. 그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군 개혁을 하려면 적어도 군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유한국당에 군대에 관해서 얘기할 분 별로 없는데 대표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군대에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성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성 네. 정체성을 갖고 계신 확실한 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성 정체성이 아니면 다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하여튼 모든 그 주장이 다 엉터리야 이분은. 네, 그래서 이 김성태 의원 발언하고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최경선 이 논설위원 발언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이런 식의 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자. 그래서 저 메신저의 발언을 깎아내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 추가 폭로가 됐을 때도 또 똑같은 걸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제 계엄령 문건은 임태훈 소장을 공격하지 않으면 부정할 방법을 못 찾는구나. 더 이상 부정할 방법을 찾다가 이제 더 이상 없구나. 임태훈 소장 공격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구나, 쟤네한테는. 이 정도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발언은 자유한국당에서 발끈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임태훈 소장을 비난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문건인지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이걸 보도를 하긴 하는구나. 그래, 뭐 말 안 하고 모르는 척해도 되는데 물론 굳이 안 다룬 프로그램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MBN이 아무튼 보도를 하긴 하는데 뭉개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MBN 뉴스와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정택은 한나라당 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이 인권운동을 하신다는 분인데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불순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불순? 네, 불순하대요. 불순은 뭐야? 근데 불순한 이유가 뭐냐면 인권운동을 하신다는 분인데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불순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의도가? 저 자신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문제가 있다라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교안 대표가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가 앞에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도부 의원인가 이주영 의원인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문건이라는 것이 NSC에 보고됐을 수 있으니까 개입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인권운동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인권운동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피해를 받는 상대방의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물증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저거는 인권운동이 아니고 정치 공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관여한 증거를 내라 이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권운동하고. 나쁜가 봐. 네, 일단 저는 이분의 발언을 보면서 이분은 군 인권센터라서 인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싶었고요. 일단 뭐 굉장히 황당한 발언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임태훈 소장이 인권운동을 한다면서 계엄령 문건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권운동만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다른 거 하지 말고. 만약에 계엄령 문건을 발견하거나 그렇다고 해도 인권운동하는 사람이면 인권운동만 해야지 왜 다른 걸 아냐. 네.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인권 마치 그런 거지. 노조가 왜 정치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교육할 거면 정치 그렇죠. 얘기하지 마. 네, 이게 교육 방송에서는 교육 방송만 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늘 취하는 이 스탠스입니다. 근데 인권이야말로 진짜 정치와 매우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권이 확장되려면 반드시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요. 이건 말이 안
된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분은 진짜 자기는 그럼 정치만 하든가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송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의혹 제기가 정말 부당할 수도 있는데 기자회견문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 임태훈 소장이 인권운동 하면서 하는 기자회견문. 네, 그래서 저희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하고 기자회견문을 다 확인해봤어요. 네. 확인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군인권센터가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군인권센터는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개혁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연루됐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 조심조심하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일단 기무사가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이렇게 적시했다. 이 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데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떤 의미냐면 NSC는 대통령의 의장을 맡게 되어 있는 정부기구예요. 근데 당시를 저희가 떠올려 보면 박근혜 씨가 탄핵안이 가결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공석이에요. 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거예요. NSC. 그렇죠. NSC 의장 역할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뭐냐면 군인권센터가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이렇게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문제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NSC가 연동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NSC에서 공감대를 형성 이렇게 써놨으니까 문건에. 그리고 이 당시에 NSC가 실제 열렸나 하고 찾아봤더니 3번 열린 자리에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문건하고 정황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태근 씨가 이 황교안 대표가 정말 인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펼칠 거면 그리고 이게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황교안 대표가 이 문건을 몰랐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 없지. 그 증거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아예 뭐 참석을 안 했다거나. 그죠. 뭐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뭐 참석을 했어도 거기서 논의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증거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쟤네는 근거가 없어. 저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에이구.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이 방송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냥 차라리 말하는 게. 그 MBN 측에, 난 이 아이템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말하시는 게 더 나았겠다. 괜히 본전도 못 건졌다. 이런 식의 우기는 소리를 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보도한 게 어딥니까? MBN. 치맨 매일경제와 뉴스아이드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변명할 게 없구나. 우기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임태훈 소장을 공격하는 이상의 그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은 뭔가 전략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좀 내놔야 되는데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우리가 말하지만 언론에서 이 문제 정말 보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도를 안 해요. 그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잘 안 해요. 솔직히 저는 그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했던 이 문건에 언론도 관련돼 있다. 언론 장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 언론이 KBS, MBC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 많았는데. 그럼 스스로가 관련된 일이면 좀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도를 안 해서는 요즘 보니까 뉴스공장은 이걸 되게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뉴스공장이 또 음모론을 하고 있다. 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 조국 장관 관련돼서 뉴스공장만 맨날 막았죠. 그랬더니 뉴스공장 혼자 뭐 플레이어로 뛰네 어쩌네 막 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제발 언론사들이 이런 주제 진짜 이거 되게 심각한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실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분명하게 조사해서 뭐라 그러지 책임자에 대한 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언제 이런 식의 짓을 또 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보도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언론이 입 딱 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BS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갑자기 나한테 아니 저기 부담스러운 걸 시키려고 아니 가끔 이렇게 뭐 출연하러 가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하루 앞서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께서 이런 곳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다니라고 하면서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속보 경찰 횡령 혐의 효성 조현준 회장 소환 조사라는 걸 올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야? 모르겠습니다. 아 뒤에 사진이 뭐죠? 이게 이제 그 속보라서 뒤에는, 그런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이 같이 이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 배경으로 있는데 속보가 이렇게 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선우가 바뀌었네요. 그죠? 이 효성 조현준 회장 소환 조사가 하면 되는 상황에서 속보가 대통령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속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말고 이 조현준 회장 소환 조사가 떴군요. 그러니까 그림 뒤에가 왜 대통령 그림이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29일자 이제 오후 7시 56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대통령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된 시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다루던 중에 속보로 이 내용이 뜬 게 아닌가 자막으로. 근데 이걸 보면은 트위터가 사진을 그러니까 연합뉴스 TV에서 사진을 자기네 방송 사진을 그러니까 캡처를 해서 올린 거잖아요. 방송.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방송이 됐으니까 이렇게 캡처를 한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올렸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합뉴스 TV 스스로가 실수를 했네. 사진이 없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장면을 이제 만약에 네티즌들이 이제 캡처를 해서 그냥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좀 너무 과장하신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연합뉴스 TV가 자기네들 스스로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 올려버렸네. 좀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코이님께서 KBS와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 소천한 직후 병원에서 찍은 장면을 앞다투어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셨고요. 투어이브 박미정님 오늘 처장님 유공에서 압승 그냥 승하신 것 같은 느낌? 흐흐 이게 뭐죠? 아 오늘 저기 뉴스공장에 처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오늘 너무 얘기 많이 해가지고 김준일 대표가 30초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도 뭐 하식스 막 그걸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 하였습니다. 네, 자한당이나 보수 쪽은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다음 뉴스 제목 보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제목에 문 모친 문 대통령으로 적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라고 하셨어요. 뭐 이 정도는 문은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지금 다른 것들에 비하면 아무튼간에 점점 더 무례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미령검택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설리 씨의 죽음을 가지고 클릭수에 몰두한 기레기들은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몰락하든 가족이 몰락하든 몰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설리 씨의 사망 소식에 언론은 어디까지 썩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딱이었다고 보네요. 정말 칼만 들지 않았지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네요. 무섭습니다. 게다가 이거 듣고 빵뉴스 보니 더더욱 분노했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도 이명박 시절을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돈이면 되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가볍게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안타까웠는데 클릭수에 몰두하는 것이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겠죠? 라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제 그러니까 언론사들이요, 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저희가 한겨레에서 대담을 했어요. 조만간 나온다 그랬는데 한번 제가 한 얘기가 다 실리진 않겠죠. 신문이니까. 근데 저하고 저희 김서중 정책위원장님, 그다음에 숙명여대 강영철 교수,
그리고 김준일 대표 이렇게 넷이 하는 대담이었는데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했는데 저는 망하는 언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언론은 정말 망하질 않아요. 망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고요. 그 어떻게 해서든 근근히 버티는데 그 근근히 버티는 것이 이제 기사 팔아먹고 어뷰징하고 그 다음에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로부터 그 협찬 또는 그런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다 살아나가거든요. 정보 광고 네네.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책임지고 책임져야 할 것들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하나 더 보면요. 우리 어제 유튜브 노란딱지 음모론 관련해서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뉴공에서 5분 이상 시간을 주면 뭐하나 죄다 공장장이 끼어들어서 회장님 할 말씀도 다 못하는구만. 늘 느끼는 거지만 조선과 자한당의 기획력은 참 한결같이 허접한 것 같아요. 그럼 음모론이면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세계 기업 가치 순위 2위의 구글을 대한민국 친정부 기업으로 끌어들이고 엄청나네. 야, 미국도 못하는 거를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게요. 와. 너무 웃기죠. 우리나라가 있네. 수고 많으신 우리 민원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디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퍼플유님께서는 광고 볼게요. 광고 붙여주세요 하셨습니다. 광고 안 붙일 겁니다. 저희 지금 이런 식의 유튜브 광고들이 아무데나 막 붙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희 유튜브 광고는 당분간 저희가 완전히 정말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렵지 않는 이상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원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이 유난히 바빠가지고요. 토요일 거까지 미리미리 후시탐탐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민한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